15세기 종교개혁 이후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가톨릭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정치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톨릭에서 아직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종교개혁 하려면 좀 완벽하게 하자. 우리의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에서 한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이 예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의를 성수하기를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이 카톨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카톨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신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배를 준비해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으로 향하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탔던 배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북미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도착할 당시의 계절이 겨울이었었어요. 처음 떨어진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으니 먹을 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혹한과 기근과 야수의 공격으로 대다수의 청교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우 한 50명 정도만 생존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이듬해 화친을 맺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요. 씨앗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땅에선 어떻게 경작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그의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기쁨과 감동이 몰려왔을 거예요. 첫 발걸음을 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 대륙에서 그런 도움을 얻고 첫 수확을 얻었으니 이제 한 곱이 넘겼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추수한 그 곡식의 양, 처음 땅에서 첫 경작지에서 경작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곡식으로 친절을 베푼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풍성한 열매들, 곡식들, 그리고 들에서 잡은 칠면조를 요리해서 친절을 베푼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주식은 밀이었는데 밀은 먹을 게 없었고 때가 맞지 않아서 그때 마침 있었던 보리를 추수해서 먹고 보리를 추수해서 먹은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밀을 거두게 해주셔서 그 밀로 주식을 먹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따지고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뿌리는 미국에서 시작된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첫 추수의 감사의 잔치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의 전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청교도의 전통에 아주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여러분들 보셨죠? 말씀 제목이 뭐던가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명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소설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이런 소설이고 1988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바베트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하니까 떠오르는 만찬이 또 있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만찬도 떠오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만찬도 떠오르고 여러모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 소설 못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었지 다시 되뇌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갈 거예요. 읽어가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을 텐데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으면서 이 바베트의 만찬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높은 산 사이로 길고 좁은 바다의 지류가 흐르는 피오르 지역에 베를레보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회색, 노란색, 분홍색 등 갖가지 색깔의 목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마치 장난감 마을을 보는 듯 했다. 65년 전 이 마을의 한 노란색 집에는 나이 많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그 두 자매의 이름은 마르티네와 필리파였었다. 자매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독실한 교파를 일군 목사이자 예언자였다. 그곳에 있었던 신도들 역시 욕하는 법이 없었으며 대화라고는 그렇다, 아니다, 실수할까봐,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렇다, 아니다 정도가 전부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늙음하게 결혼한 목사는 세상을 뜬 지 이미 오래였다. 청교도 정신을 갖고 노르웨이에 정착한 한 작은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늙음하게 결혼하셔갖고 두 딸이 있었고 두 딸만 남겨둔 채로 이 목사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해가 갈수록 신도의 수는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새거나 벗겨지고 귀가 어두운 노인들 뿐이었다.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아져서 안타깝게도 신도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골이 생겼다. 하지만 함께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계속되었는데 목사의 딸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신도들의 눈에 늙은 자매는 여전히 목사를 대신하는 귀한 소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자매에게는 집안일을 돌보아주는 한 프랑스 여자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 여자의 이름이 바로 바베트였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 청교도 여인들에게 프랑스인 가정부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베를레보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매의 신앙심과 선한 마음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사의 딸들은 몇 푼 안 되는 수입과 시간을 모두 자선을 베푸는데 썼다.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자매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헛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베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년 전 자매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비탄과 공포에 떨며 갈 곳 없이 헤매는 도망자 신세였다.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과거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고 그리고 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동네였고 그런 교회였고 그런 가정이었지만 가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알고 보니 12년 전에 그 집으로
아주 엉망진창이 된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두 자매와 얽혀진 연애사가 나옵니다. 연애사가 나오는데 결혼할 기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아요. 이 총각들이 용기를 갖고 와가지고 구원을 했으면 어쩌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해가지고 이 두 딸이, 두 처녀는 그냥 같이 늙어가게 된 거죠. 이 두 구애를 했던 이 남자 두 명이 이후에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한 명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장군이 지금은 이후에 현재 장군이었던 과거에 한 하사관 말고 뭐라고 그러지? 그보다 높은 소위 중위 장교 맞아요. 장교 출신의 한 사람이 여기에 왔다가 한 사람에게 이 두 딸 중에 한 사람에게 마음이 완전히 쏠렸다가 이 구애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감을 갖고 돌아가서 살다가 장군이 된 지금 현재 장군인 사람이 뒤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쭉 넘어가죠. 그래서 쭉 넘어가는데 12년 전에 바베트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15년이 흐른 1871년 6월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누군가가 노란색 집의 초인종 끈을 세 차례나 세차게 잡아당겼다. 문을 연 자매 앞에는 몸집이 큰 거무술의 한 여인이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오른팔에 짐꾸러미를 낀 여인은 자매를 쳐다보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더니 죽은 사람처럼 문턱에 쓰러졌다. 놀란 자매는 여인을 안으로 들이고 정신이 돌아오도록 응급조치를 취했다. 겨우 몸을 가누고 앉은 여인은 움푹 팬 눈으로 자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옷섭을 주섬주섬 뒤져 편지 한 통을 꺼내 자매에게 건넸다.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편지는 이전에 연인이었던 한 사람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바베트를 이곳에 보내게 됐는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안녕들 하시오. 나를 기억하시겠소? 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백합이 가득 피어있는 산골짜기 된다오. 이 프랑스 남자의 이런 정성 어린 마음이 한 프랑스 여인의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지 아직도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바베트 에르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요. 아름다운 왕후와 함께 파리를 탈출하셨듯이 이 여인 또한 파리에서 도망쳐 나왔어. 에르상 부인의 남편과 아들은 유명한 미용사였는데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 이 당시 프랑스는 내전이 한창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죽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죠. 부인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프랑스에는 더는 있을 수 없는 처지라오. 부인에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거요. 부인은 내가 그대들의 멋진 고장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게 와서 노르웨이에 내가 아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간청했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에 내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그대들의 모습이 당장 떠올랐어. 부인을 자비롭게 받아주리라 믿소. 내게도 답장을 보내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오. 아직까지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바베트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정부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베트는 지금까지 목사 딸들의 노란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었다. 바베트가 자매의 집에 처음 왔을 때에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한 눈빛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환경에 새로 몸을 담자 이내 곧 믿음직한 가정부의 자태를 보여주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개구리까지 먹는다고 알고 있었던 자매는 바베트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파팽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자매는 바베트는 요리사였어요.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사였었어요. 근데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믿지 않고 이제 노파심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돼. 프랑스에서 어떤 요리 했는지 몰라도 그런 요리는 소용없고 여기서는 수프하고 빵 요거 갖고 요리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는 바베트에게 대구 요리 만드는 법과 맥주와 빵을 넣은 수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베트는 대구 요리와 맥주와 빵을 넣은 수프를 베를레보그 토박이 못지않게 요리를 해냈다. 목사의 딸들이 또 하나 걱정거리는 프랑스인들의 특유의 사치와 화려함 때문이었다. 바베트를 가정부로 드리기로 한 바로 다음 날 자매는 바베트를 앉혀놓고 자신들은 가난해서 사치스러운 음식은 자신들에게 죄스러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자매가 먹은 음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 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수프와 빵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베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후에 바베트가 어떻게 살림했나 보세요. 바베트가 집안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매는 살림에 드는 비용이 놀랍게 줄어들고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수프와 빵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살찌우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바베트의 뛰어난 솜씨를 인정했다. 엉터리 노르웨이어를 써가며 베를레보그에서 제일 짜다는 장사치들과도 훌륭하게 흥정했다. 부둣가와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했다. 처음에 이방인 여자를 미심쩍게 바라보던 늙은 신도들은 이제 자매의 생활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기뻐했고 자신들도 그 덕을 보았다. 신도들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졌고 적선할 돈이 늘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은 신도들이 기도 속에 바베트의 이름을 올렸으며 아리따운 두 마리아의 집에 사는 까무잡잡한 마르타, 말이 없는 이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릴 뻔한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 바베트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는데 프랑스를 나오면서 아주 저렴한 복권 한 장을 사게 돼서 나오게 돼요. 이 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권에 당첨만 되면은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두 자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바베트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그것만 당첨되면 프랑스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고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12월 15일은 죽은 목사의 100번째 생일이었다. 그의 딸들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고인이 된 아버지가 아직 살아서 신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일을 기념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금년 들어 신도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슬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매는 신도들의 화합을 유도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이 신도들이 불화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있었겠죠. 신도들의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냉기가 스며들었다. 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죄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들은 치통을 앓듯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몸속에 독이 번지듯 깊은 원한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해 여름 프랑스에서 바베트 에르상 부인 앞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지난 12년 동안 바베트에게 편지가 온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웠다. 자매는 편지를 주방으로 가져다 주고는 바베트가 편지를 개봉해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베트는 편지를 뜯어 읽은 뒤 고개를 들고 여주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무슨 편지일 것 같아요?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 프랑스의 가족은 이미 프랑스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지인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프랑스 복권이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편지였다. 바베트가
10,000프랑에 당첨된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자매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다소 위안을 얻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 자매들의 마음에 다행이라 여겼을까? 바베트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 하면은 그 두 자매만큼이나 성장을 했는데, 바베트가 10,000프랑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자, 아, 그래, 아직까지 우리 위치는 견고하구나. 이게 그런 마음이 싹 텄던 거죠. 바베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는 자기 둥지로 돌아가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이제 바베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두가. 복권은 그야말로 불경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자매는 바베트에게 언제 프랑스로 떠나냐고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12월 15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 그 12월 15일까지만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도 될지 두려웠다. 그때까지만 있어줘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9월의 어느 날 저녁, 바베트가 거실로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고 차분하게 부탁했을 때 자매는 놀랐다. 바베트는 목사의 생일에 축하 만찬을 요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거다. 자매는 만찬 같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껏 저녁에 손님에게 커피 이상을 대접해 본 적이 없었다. 바베트의 짙은 눈은 애원하는 강아지 마냥 간곡하고 단호했다. 자매는 바베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이 말에 요리사의 표정이, 바베트의 표정이 환해졌다. 바베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한 번만 진짜 프랑스 요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먹는 요리가 아니라 진짜 자신이 프랑스에서 했던 요리, 그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프랑스 요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매는 이 제안이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허락은 했어요. 11월이 되자 바베트는 여행을 떠났다. 바베트는 준비할 것들이 있다며 자매에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휴가를 부탁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바베트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짐수레를 가진 노인에게 부탁해서 그가 싣고 온 식자재들을 항구에서 집까지 날라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물건이라는 게 뭐지, 바베트? 자매가 물었다. 뭐긴요, 마님들. 목사님 생신 만찬할 때 쓸 요리 재료들이죠. 아우, 감사하게도 파리에서 여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다더군요. 얼마 후 마르티네는 한 술이나 되는 술병들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웬 술? 그쵸?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헉, 프랑스 요리? 술? 우리 개가? 마르티네는 술병을 만지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병에 든 게 뭐지? 바베트? 포도주는 아니지.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왔던 어떤 그 사역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너무 걱정했던 거죠. 이번엔 뱃일을 하는 빨간 머리 수년이 수레를 하나 끌고 왔다. 소녀는 수레에서 뭔지 알 수 없는 큰 물건을 들여 보이며 마티네를 보고 빙긋 웃었다. 등불에 비친 그 물건은 초록빛을 띤 거무스름한 돌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엌의 바닥에 내려놓자 갑자기 그 돌에서 뱀 같은 머리가 쑥 나오더니 이쪽 저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마르티네는 거북 그림을 본 적이 있었다. 어릴 때 새끼 거북을 기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생김새도 흉측한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나와버렸다. 야, 이 순진한 작은 마을에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것도 먹는 거였어? 더군다나 평생 맛보지도 못했던 포도주. 금욕시 여기는 청교도였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을 보니까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꿈속에 막 나타나가고 거북이가 막 나타나는 꿈. 그래서 거북이가 막 괴물처럼 막 나오는 꿈도 꾸고 막 그럽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두 자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게 돼요. 다음날 새벽 일찍 잠을 깬 마르티네는 회색 망토를 걸치고 어둑어둑한 밖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형제 자매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잘못을 고백했다. 이렇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는 음식 재료들을 보니까요, 어찌나 다들 불경한 건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티네는 바다 거북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어조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담고 있었다. 그러자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의를 했어요. 신도들은 한 가지를 약속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날.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날. 자매를 위해 음식에 관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야, 이 밥 맛있다. 야, 대단하다. 맛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것에만 충실하자는 거죠. 하얀 턱수염을 가진 한 형제가 말했다. 어쨌든 혀란 신체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큰 자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혀는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악함이 제멋대로이며 치명적인 독을 가진 것이 혀예요. 우리 스승님의 생신날 우리의 혀에서 모든 맛을 씻어내고 모든 쾌감과 불쾌감을 없앱시다. 오로지 고결한 찬양과 감사만 하도록 우리의 혀를 지킵시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바베트의 만찬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은 오래전에 이 두 자매의 연인이었던, 이제는 커서 장교가 아닌 장군으로 성장한 이 장군님도 초청이 됐어요. 목사님 100번째 생일이라고? 그래, 나도 가보겠어. 그래서 요 자매와 요 장군님이 30년 만에 재회하게 돼요. 머리는 다 희끗희끗하게 휘어졌고, 장군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한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되어서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바베트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손님들은 천천히 식당 문턱을 넘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바베트는 식탁 한가운데 촛대들을 나란히 세웠다. 작은 촛불들이 검은 외투며 드레스, 주홍색 제복들을 비추었고 맑고 촉촉한 눈동자들 속에 환히 빛났다. 모두 자리에 앉자 가장 나이 많은 신도가, 아마 장로님이실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했다. 내가 먹은 음식으로 내 몸을 지탱하고 내 몸으로 내 영혼을 지탱하며 내 영혼으로 말과 행동에서 주께 모든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할 때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신도들은 모은 손에 고개를 더 깊숙이 숙여 그 주제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신도들은 신의 은총이 포도주 잔에 가득 넘쳤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인 하객들처럼 경건하게 앉아 있었다. 바베트의 조수 노릇을 하는 소년이 한 사람 앞에 놓인 작은 잔에 포도주를 채웠다. 손님들은 서로 다짐을 확인하듯이 엄숙하게 잔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 가운데 장군이 있다고 그랬죠? 장군은 이게 로벤히 엘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을 알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알 이름은 바베트 한 사람 이름만 알면 됩니다. 이 장군은 포도주를 미심쩍은 얼굴로 바라보다가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라며 잔을 코에 가져가 댔다. 그리고는 다시 잔을 들어 올려 포도주를 살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잔을 내려 놓았다. 이 장군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나누었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장군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거참 놀랍군! 장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아몽티아도 아닌가? 그것도 내가 마셔본 것 중 최상품 아몽티아드야. 잠시 후 장군은 자기 입맛이 잘못됐나 싶어 작은 수저로 수프를 떠 먹어보았다.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맛이군. 그는 절로 혼잣말을 했다. 이건 틀림없는 거북수프야. 맛도 정말, 이야,
이런 맛은 난 정말 처음 봤어. 배를 내보고 그 사람들은 식사할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왠지 사람들의 혀가 풀린 듯하다. 한 나이 든 형제는 자기가 목사를 처음 만난 때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또 다른 형제는 60년 전 자신을 개종하게 만든 목사의 설교를 이야기했다. 장군은 다른 요리가 나오자 그만 입을 다물었다. 믿을 수가 없어! 우와! 이 요리는 이름도 어려워라. 블리니 드미도파 아니야! 사람들은 놀라거나 수긍하는 기색도 없이 하나같이 묵묵하니 드미도프를 먹고 마시었다. 마치 지난 30년간 매일 그래왔던 것처럼. 시중 드는 소년이 다시 잔을 채웠다. 신도들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포도주가 아닌 레모네이드 같은 것이겠거니 하고 마셨다. 그런데 이 레모네이드는 신도들의 들뜬 마음을 기분 좋게 더 흔들어 놓고 순수한 것으로 뛰어 올랐다. 이 거품나는 음료가 뭐였을까요? 레모네이드였을까요? 샴페인이었었어요. 이거를 마시고 다들 알딸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배를 내보고 사람들은 잘 차린 음식을 먹을 때면 분위기가 진지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달랐다. 먹고 마실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일부러 상실할 필요가 없었다. 식탁의 화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기적에서 스승의 딸들이 일상에서 베푼 친절과 자선에 관한 이야기의 한 아기자기한 기적으로 옮겨져 간다. 손님들이 무감각하게 있다가 이 바베트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점점점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은 미소를 지었다. 장군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축복이 입맞춤합니다. 길게 땡땡땡 울리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형제 자매들은 장군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손님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마치 수많은 작은 후광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룩한 광채를 내기라도 한 듯 천상의 빛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는 것밖에. 말수가 적은 노인들은 말문을 틔웠고 수년간 거의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다. 시간은 영혼 속으로 녹아들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창문이 황금처럼 빛났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깥의 겨울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다. 한때 서로 욕하던 두 늙은 여인은 앙수 사이가 되기 전 훨씬 전에 이제 싸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한 늙은 형제는 사내 아이들이 치고받듯 옆에 형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소리쳤다. 네 놈이 나랑 목재 거래할 때 그때 날 속였지? 이 소리를 들은 형제는 거의 꼬꾸라질 정도로 배꼽을 잡고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 그랬다 이 친구야. 내가 그랬어. 할보센 선장과 우패골된 부인은 어느새 방 한구석에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비밀스런 사랑에서 도망치느라 못다 나눈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목사의 신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훗날 이날 저녁을 떠올릴 때 그들이 그토록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 자기들이 지닌 가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손님들이 이제 만찬이 모두가 다 끝납니다.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눈이 그쳐 있었다. 마을과 산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순백의 광채 속에 잠들어 있었고 길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도 같았다. 언제나 심각했던 나이든 형제 자매들이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축복이었다. 노인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걷다가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복 받으세요! 복
복 받으세요! 그들이 건네는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는 합창처럼 사방에 울려 퍼졌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오랫동안 집 밖 돌계단에 서 있었다. 자매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문을 잠그면서 바베트를 떠올렸다. 순간 훈훈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매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르티네는 바베트에게 말했다. 아주 훌륭한 만찬이었어요, 바베트. 자매는 온통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손님들은 마음의 음식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매 역시 그 저녁에 먹은 것들을 기억하려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르티네가 말했다. 다들 저녁 식사가 좋다고 했어. 바베트는 대꾸하지 않았다. 마티네가 말을 이었다. 이제 바베트가 파리에 돌아간 후에도 우리 모두 오늘 저녁을 오랫동안 추억하게 될 거야. 바베트가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바베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매는 깜짝 놀랐겠죠? 왜 돌아가지 않지? 마르티네가 몰라서 물었다. 안 가요. 파리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바베트가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안 가요. 제가 파리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마님들. 자매는 바베트의 남편과 아들의 생각에 미쳤다. 저런 불쌍한 바베트. 게다가 제가 어떻게 파리로 돌아가겠어요? 바베트가 말한다. 마님들, 저는 돈 한 푼 없는걸요. 한 푼도 없다고? 바베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했던 카페 앙레에서는 12인분 저녁 식사 재료비가 10,000프랑이에요. 마르티네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아버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그곳 추장이 아끼는 첩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추장은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대접했다. 한참 지난 뒤에야 선교사는 자신의 흑인 하인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다. 훌륭한 기독교 주술사를 위해 추장이 대접한 것은 추장의 통통한 어린 손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매년마다 지키니까 습관처럼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감사절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요,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면 감사절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감사절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가는 감사절에 묻혀서 우리의 감사도 역시 흘러가게 놓아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흘러가는 인생 그 모든 구석구석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올바른 마음의 결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베트의 만찬은요, 12년 동안의 감사의 열매였었습니다. 이 열매는 어쩌면 자신의 권리였을지도 몰라요. 10,000프랑 가졌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자선 사업을 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였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만찬으로 인해서 10,000프랑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큰 가족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그리고 지키는 이 추수의 감사가 삶이 되고 나눔이 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이 감사절 함께 나누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바베띠의 만찬이, 그리고 주님의 식탁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결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